과거와 비교하면 이번 일주일은 1년과도 같을 수 있다. 워낙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또 그것이 한국 전체를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결정할지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한 주였습니다. 한미협상 보름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미국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대하느냐, 아니면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었느냐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 내용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보여주는 일련의 행보가 내부에 엄청나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국힘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희 보석 신청했는데요. 이거 지금 법원에서 받아줄 분위기가 있다, 없다,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날지 오늘도 고소의 전략 김영남 전 의원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정말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예. 단 하나도 예. 예사롭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놀라운 대한민국입니다. 다이나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폭탄급 뉴스가 쏟아지니까 따라가기도 어렵다라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좀 풍경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금요일 아침에만 해도 이제 그 전날 밤에 있었던 뭐 박성재 전 장관이나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뭐 또 윤석열 재판 이야기, 뭐 이런 좀 들으면 답답한 이야기로 사실은 여러 방송사들이 재판 준비를 했죠. 그러더니 이제 10시 좀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팩트시트의 내용 설명이 이제 갑자기 속보로 뜨면서 긴급 생방송으로 이제 요청했죠. 그렇죠. 예. 엠바가 걸려 있다가 예. 방송이 시작됐는데 저도 이제 다른 곳에서 방송을 하면서 라이브로 그걸 봤는데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랬어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참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일단은 안도감, 그리고 안도감 이후에 다가오는 감정은 진짜 협상을 잘했다. 네. 이 어려운 와중에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참 많이 얻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과 내용을 좀 나누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형식으로 보면 지난 29일 날 경주 에이펙에서 파격적으로 한미 정상이 만나서 뭔가 결정을 했다. 와, 이거 뭐야? 핵점 추진 이게 뭐지? 관세 협상도 그냥 15% 마무리했다. 그 다음 날 쏟아졌던 뉴스가 뭐냐면 미국은 미국대로 딴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딴 이야기하고 야, 이거 뭐야? 또 트럼프한테 당한 거 아니냐? 뻥카냐? 혹시 우리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좀 과잉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딱 보름 지났습니다. 그 복잡한 문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내용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우리 국익 중심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것에서 와, 정말로 협상력이 대단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점이 이제 이재명 협상력,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 대통령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회를 밝히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시작된 협상도 아니고 우리가 하자고 한 협상은 더더군다나 아니었고요. 이제 중간에 약간 멈칫하고 단어를 바꿨습니다만 비자발적 협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등 떠 밀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국제사회는 사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는 사회보다 이른바 갑을 관계가 더 확실하죠. 네. 미국은 뭐 슈퍼갑이에요. 우리가 경제력으로나 국방력에서 많이 과거와는 다른 성장을 해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어떤 협상, 교섭을 할 때는 뭐 우리는 의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의 어떤 협상 전략 내지는 무기는 버티는 거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직접적인 워딩이었잖아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또 다른 협상도 할지 모르는데. 근데 뭐 현실적인 이야기죠, 대단히. 근데 그런 과정에서 왜 팩트시트가 빨리 안 나오냐,
빨리 협상을 마무리 져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반 내지는 뭐 다른 엉뚱한 희망을 섞어서 자꾸 이제 뒷다리를 잡았던 뭐 누가 들어도 그게 야당을 상대로 한 얘기라고 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약간의 그 인간적인 소외를 밝혔는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버티기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비자발적이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사실 좀 겸손의 표현도 상당히 담겨 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 된 것은 대통령이 잘한 것이 아니라 참모들이 잘했고 기업인도 잘했고 국민들도 열렬하게 응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만 결국 현실을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잘 보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필요한데 우리도 좋다. 그러면 물러설 길이 없다면 제대로 협상하자라고 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왔는데 핵 재처리 시설,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돼서도 기본 방향을 완벽하게 딱 만들어 놓는 것은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 것이냐, 뭐 미국 필리조선도라고 딱 박았는데 이거 한국에서 하기로 했다고 양국이 합의를 했다. 이런 것들로 보면 결국 단순히 접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협상 파트너를 대하는 이제 방식과 태도, 결론을 이렇게 성과 중심적으로 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있는 좀 특별한 역량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건 뭐 틀림없는 뛰어난 업무 역량이죠. 사실은 최고 결정권자로서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게 만약에 이 상황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뭐 그게 우리가 이른바 마스가 펀드 1,500억 불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2,000억 불 이렇게 해서 토탈 3,500억 불로 이제 상한을 정했습니다만 만약에 지난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냥 별다른 전략 없이 야 일본만큼은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뭘 조건을 달아 혈맹인데 화끈하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뭐 이러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과 관련해서 이제 협상이라는 결국 한쪽은 영어로 쓰고 우리는 한글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양쪽이 또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이제 맞춰서 하는데 그런 과정을 한번 들어보니까 포괄적으로 동의한다. 여기에서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문장이 아니래요. 단어 하나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양보할 수 있는 건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지를 철두철미하게 따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직접 보고 이거 빼야 돼, 이거 넣어야 돼. 야, 그러면 거래 기술로 보면 정말로 상대가 엄청 답답하거나 긴장하거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걸 딱 버티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와, 그렇게 한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랍다. 뭐 참모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일을 짧은 기간에 이제 마무리를 했다. 그러면 한미 간의 이제 지금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동맹은 뭐 좋습니다.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핵 재처리 시설과 관련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미국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한국의 위상과 지위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사실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가 6.25를 같이 싸운 일종의 혈맹 관계다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특히 안보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관계. 뭐 이게 미국 쪽의 그 시각도 그렇고 우리도 뭐 그런 생각을 좀 깔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 그 미국의 기술 사실상 뭐 이전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습니다만 미국 쪽에 기술 이전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묶여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그 처리 시설 내지는 처리 능력과 관련해서 이제는 허들이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진일보한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써먹을 수 있게 됐는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도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해양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의 1등 국가가 되어왔던 거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뭐 15, 16세기에 세계 1등, 뭐 정확하게는 유럽 1등을 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과의 해전에서 패배하면서 영국이 이제는 유럽 1등, 뭐 세계 1등이 됐던 것이고, 지금 20세기부터 지금까지는 미국의 해군력이 세계 1등이었던 것인데, 이게 사실은 좀 중국과의 경쟁에서 적어도 물량 면에서는 확실하게 밀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의 조선업, 뭐 미국의 전반적인 제조업이 매우 쇠퇴하면서 조선업과 관련해서도 미국 자체적으로 어떤 군함이라든지 뭐 잠수함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물량을 많이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런 미국의 지금 부족한 점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게 이번 협상 결과로 다시 한번 확인된 거잖아요.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우리도 원했던 것입니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기로 했고, 우리가 이제 몇 년 후에는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되기로 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미국의 군함을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하기로 했잖아요. 네. 사실은 미국은 법률에 의해서 미국 군함은 미국 영토 내에서만 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외의 지역에서는 건조를 못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허가한 경우에는 미국 영토 외의 지역에서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외적인 적용을 받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미국 전체적으로 지금 조선 능력으로 따지면 물량에서 중국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훨씬 많이 드는데 중국은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죠. 네. 군함도.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면서 이제는 뭐 경제적으로 특히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을 이제 지나서 서로 그야말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제는 서로 대등하다고 여겨질 만한, 특히 해군 조선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단계로 진일보한 협상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리더십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의 산업이라는 것이 미국의 존속 유지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렇죠. 파트너다. 그래서 동맹관계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예 일체화하는 거 아니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뭐 한국에서 만들든 미국에서 만들든 한국에서 미군 군함을 만든다는 거,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미 칠함대 이러면 그냥 벌벌벌 떨었던,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북한과 어쨌든 맞설 수 있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랬는데, 이제 그런 뭐 군함을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만든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다. 그래서 전작권도 이제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미국도 충분히 인정하는 상황에서 전체작전 통제권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고 군사적 지원과 또는 동맹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자, 이렇게 이제 획기적인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시던데, 자, 이것이 이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환율 시장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안정화로 쭉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한 것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습니까? 일단 그 최근에 환율이 너무 튀었죠. 그러니까 워낙 가치는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금요일도 아침에 외환시장이 문을 딱 열고 나서는 환율이 위로 팍 튀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1474원 90전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1475원인 것이죠. 10점 빠지는 이제 1475원이었는데, 그래서 야, 이게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오르나, 이게 참 큰일이다 그랬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뉴스가 아름아름 알려지고 나서부터 환율이 좀 밑으로 떨어지면서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가장 큰 요인은 저는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 부분에 밝혔던 이번에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서 투자하기로 했다. 연간 200억 달러와 그렇죠. 관련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돈은 되지만 회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내지는 거의 뭐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대다시피 하는 그런 사업성 없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돈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돈을 넣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4,200억 불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1년에 200억 불씩 돌려받기가 어려운 곳에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큰일이다라는 걱정이 뭐 충분히 반영됐던 환율 같은데 이게 정말로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투자다라는 게 확인되면서 그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던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오고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쨌든 외환 시장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이제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조금 우리가 좀 조급하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너무 높지 않습니까? 1,400원도 좀 높아서 이게 이제 한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어쨌든 1,400원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지금 다들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50원 환율은 물론 수출 기업은 좋죠. 예. 뭐 달러로 계약을 하고 그걸 원화로 바꾸면 받는 원화는 훨씬 커지니까 좋아집니다만 원유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원자재를 수입해서 써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렇게 높은 거는 일단 물가의 부담이고 그리고 수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도 특히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기업들은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달러와 원화와의 관계에서만 원화 약세인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동남아 국가의 통화하고도 비교해 보면 원화는 지나치게 약세예요. 네. 사실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 국력이 훨씬 세잖아요, 사실. 근데 태국의 바트화와 원화의 그 환율만 봐도 이게 너무 지나치게 원화가 약세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좀 안정화돼야 되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470원대 환율을 보면서 야 이게 곧 1,500원 뚫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물론 환율 예측이 제일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경제 어떤 전망보다 뭐 주가든 뭐 경제 성장률이든 모든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환율 예측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긴 주식보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계속 올라가기만 하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보기엔 바라건대 그래도 내년도에는 1,300원대 환율에서 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한 1,350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뭐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좀 안정화되고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좀 이제 한국 경제가 좀 안정되어 있다, 투자로서도 매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올 수 있느냐? 내수시장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또 그런 전망을 하는 것이 쉬우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경제 분야에 뭐 상당히 이제 저게 그 실력이 있으시니까 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다른 나라와 통화와 우리 통화를 비교를 할 때 뭐 장기적인 요소로는 결국에는 경제 성장률이죠. 네.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근데 미국처럼 사이즈가 큰 경제의 성장률이 사실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보다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 고환율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6대 개혁
주장했죠. 뭐 노동개혁부터 포함해서. 뭐 교육금리, 연금 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규제 개혁을 제일 앞장서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혁 작업이 성공리에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의 잠재적 그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당장 단기적으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엔 이자율입니다. 예. 근데 우리 기준금리가 지금 연 2.5%잖아요. 근데 미국은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내렸지만 금리 상단으로 보면 4%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최대 2%까지 벌어졌던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5%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미국이 12월에 열리는 FOMC에서 0.25를 낮출 것이냐 안 낮출 것이냐도 문제고, 그리고 당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를 갖고 우리나라 은행 가서 정기예금을 하면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2%대란 말이에요. 네. 근데 달러를 갖고 달러 예금을 하면 4%대예요. 네. 이자를 훨씬 많이 줘. 네. 미국이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 선호도는 높을 수밖에 없죠. 그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였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 네. 우리가 지금 특히 서학개미라고 불리우는 미국 주식에 많은 그 돈을 투자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작업이 성공할 거다. 그런 믿음 하에 이제는 좀 환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6대 개혁 과제 이제 6대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이제 규제 개혁, 그다음에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금융 개혁까지 이제 같이 포함돼 있어서 이거 지금 하지 않으면 한국 성장률이 확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력을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렇죠. 미국 금리 격차를 뭐 우리가 있는 대로 조정을 한다라는 것도 상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런 면에서 결국 환율 안정은 수출 시장의 수입과 수출에 대한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데 매우 지금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경제 성장률인데, 지금 6대 개혁 과제를 가지고 엄청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뭔가 좀 구체적인 이제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의지, 그리고 실제로 추진력, 또 시장의 반응, 이런 걸 보면 어떤가요? 뭐 대통령의 업무 추진력이야 공인된 것인데, 6대 개혁 과제 중에 사실은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당장 뭐 연금 개혁만 해도 국민연금 모수 개혁 한번 하려고 하면 뭐 속된 편으로 난리가 나잖아요. 예, 예. 노동 개혁 그거 얼마나 힘든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년 연장 문제 바로 이제 나오는 거 지금부터 그렇죠. 갈등이 보통이 아닌데. 네, 그리고 뭐 고용 유연성 문제가 언급되면 이제 난리가 날 테니까. 네. 쉬운 일은 하나도 없는데, 결국엔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면 잠재 성장률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어떤 특정 계층이나 뭐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개혁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해 주시는 국민들이 많으면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달러 같은 데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서학개미들이 지금 미국 가서 주식 사면 그게 이제 환차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거면 뭐 이 환차손 크게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뭔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이 지금 고환율 시장에서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것도 복잡하게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서학개미들의 선택이 맞았던 것이죠. 네.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했고, 더군다나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1,200원대에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샀는데 미국 주식 가격이 변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1,450원의 환율이면 환차 이익을 상당히 많이 본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돼서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환차 손을 보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 10월에 이른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액이 60억 불이나 됐느냐. 이건 장기적인 경험치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 주식, 특히 미국의 7대 기업,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그 주식을 사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어떤 믿음이 형성돼서 그랬던 것인데, 이게 차츰 좀 바뀌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보면 한국 주식이 수익률이 더 좋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게 보면 디램 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삼성전자 같으면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뭐 116조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금융기관도 있던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삼성전자 시총이 900조, 1000조는 가야 됩니다. 1년에 120조 그렇죠. 가까이 버는 회사라면 시가총액이 1000조는 돼야죠. 지금 삼성전자 시총이 600조 조금 넘는 수준인데 거의 2배 가까이 앞으로 더 오를 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그 분석이 나날이 많아지면 이제 서학개미들도 이제 동학개미로 전향하지 않을까요? 네. 서학개미, 동학개미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이제 시장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급진전 또는 지금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께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야, 이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이제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절대로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제를 좀 바꿔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힘 쪽으로 가봐야 되겠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뭐 내란을 일으켰느냐, 내란을 뭐 이렇게 본인이 선동했느냐, 이 부분 일단락됐는데, 장동혁 지금 국힘 대표가 저렇게 이제 갑자기 나는 황교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랬죠. 예, 뭐 우리가 황교안이면 왜 지 혼자만 황교안하지 왜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다 끌어넣어가지고 황교안이냐, 이게 이제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고. 자, 이렇게 이제 가버리면 장동혁 체제가 유지가 되겠느냐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익이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하지? 그 전날도 또 평소에 좋아하는 술을 많이 마시고 적극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누가 봐도 명백한 실언인데 장동혁 대표는 그걸 실언으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본인의 준비된 발언이다 이런 취지로 국민의힘 의총에서 발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죠.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보니까 오히려 수습이 아니고 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준비된 발언이다.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건 이른바 자살골이죠. 네. 황교안 전 총리가 대중적 지지가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론 관운이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법무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고 당대표까지 여러 가지 그 좋은 자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행을 보면 이건 완전히 상식 이하란 말이죠. 사실은 12월 3일, 12월 4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내란 선전 선동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100%죠. 그게 내란 선전 선동이 아니라면 뭐가 내란 그렇죠. 선전 선동입니까? 예, 더군다나 그런 메시지를 그 소셜미디어에 올릴 때 상황은 군인이 국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란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선전선동이 틀림없는데, 다만 뭐 구속의 필요성 부분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판결 결과로는 유죄가 인정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황교안이라는 인물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만 맨날 얘기한다. 아니,
본인이 당내 경선에 출마해서 떨어지고 나서도 당내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런 인물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쳤으면 이건 정치적인 자살골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게 준비된 발언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피고인을 면회 갔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반응이 좋아지고 있다. 라고 우긴단 말이죠. 네. 우기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우기면 안 돼요. 그 우기는 게 국민들 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우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선거 때 혼쭐 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물론 정치 입문한 지 만 3년밖에 안 된 일천한 정치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또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의 성향상 지난번 전당대회 당대표로 선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본인의 정치적 입지는 본인이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네. 저렇게 되면 롱런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긴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 쪽에서 보면 나 우기지 않았는데 왜 지금 김용남 의원은 나와서 우긴다고 하느냐라고 해서 명예훼손을 건다든지 허위사실 유포했다든지 뭐 이렇게 얼마든지 얼마든지 뭐 걸라고 하십시오. 야,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황교안, 뭐 우리는 황교안이다. 이것도 이제 결국 자기가 이제 의도했던 발언이었고 결국 이건 우리 당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측근들이든 뭐 그것이 박준태 의원이든 아니면 뭐 정의용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경북 쪽의 지역구에서 제가 한두 번 뵌 적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자 이건 좀 심합니다 선배 대표님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접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퍼닝으로 만들고 네. 또 그다음에 다른 또 뭔가 이슈를 가지고 주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아예 늪으로 빠져들어가듯이 해버리니까 야 이거 정말로 저 사람 몹쓸 사람인데라고 뭐 다 욕을 이제 그전까지는 건성으로 욕을 하다가 지금 이 사람 진짜 제정신 아닌데 어떻게 라고 하는 게 보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총 발언 내용 중에 하나는 방송 나가서 내 욕하지 말라는 취지의 그 부탁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먹을 짓을 한 거를 알아요, 본인이.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본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고 결국엔 우리에게 이익이 될 거다. 바뀔 거다. 이렇게 정말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스탠스를 계속 고집을 하면 결국엔 국민의힘이 자유통일당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위치로 추락할 거예요. 제가 장성철 소장하고 방송하면서요. 장 소장이 아니 이거 지금 말이 되느냐 장동혁이 어떻게 우리가 황교안이냐라고 했느냐 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말이에요. 제 친구 서정욱 변호사가요. 방송 나와서 나도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에이 설마 서정욱 변호사가 선거 부정 세력하고 절대로 동의를 하지 않을 거다. 아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정욱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서 변호사님 그 장동혁 발언 관련해서 나도 황교안이다라고 했다면서 그거 맞아요? 아니 누가 그렇게 얘기하든 방송에서 했다면서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말을 한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그 당시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법적 잣대로 심판하면 안 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로 널리 인정하자는 것이지 자신은 절대로 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명확하게 선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장동혁 대표는 실제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말로 신념처럼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그거야 알 수 없죠. 어떻습니까? 국힘 본인- 내부에서는 네.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근데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불과 뭐 한 10개월 전까지인가요? 예. 10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시켰으니까
뭐 당대표가 가장 믿는 사람 중에 하나를 사무총장 시키는 거야 상식이니까. 당의 뭐 재정적이거나 온갖 살림을 다 사는 자리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어느 순간에는 친윤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진짜 본심은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다만 황교안 전 총리의 이런 어떤 내란 선전 선동 행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표현의 자유다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보장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도 뚜렷한 한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판례에 나온 문구입니다만, 어느 누구도 불이 꺼진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야라고 소리칠 표현의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 자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혼란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불이 꺼져서 깜깜한 극장에서 누군가 저 뒤에서 불이야 불라고 소리를 쳤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놀란 관객들이 그 깜깜한 극장 안에서 서로 출입문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면서 막 뒤엉키고 거기서 밟히는 사람도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총을 든 군인들이 헬기에서 내려서 국회로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영관급 장교나 우리 장병들은 소극적 저항을 했죠. 일부러 천천히 갔지. 네, 예. 뭐 그래서 상황이 더 심각하게 진행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일촉즉발의 위기이고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야 이번 기회에 무슨 다 저 종북 주사파 척결해야 돼. 도대체 종북 주사파를 누굴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주도해야 될 국회의장 체포해야 돼. 저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여당 대표 체포해야 돼. 이게 내란 선전선동이 아니면 뭐예요? 그건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이나 국힘 쪽 인사들도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구속 여부에 대해서만 남아있지, 그게 내란 선전 선동이 아니었다 맞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국힘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든 이제 장동이 이렇게 이제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정치적 반대자 또는 국민들 앞에서 야 이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부정선거론에 당이 갈 수 있느냐,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뭔가 소장파가 되든 아니면 소신파가 되든 개혁파가 되든 이럴 수 있는데, 왜 이 장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만 나오고 이 문제를 예를 들어 한동훈이 한번 들고 나오든지, 아니면 뭐 이준석 개혁전당이 있지만 어쨌든 큰 보수의 털이라면 이걸 좀 논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재선 정도 되는 사람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 이거 나하고 논쟁을 하자라고 하면 오히려 정당이 살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개인에게는 뭔가 새로운 정치적 활로가 이렇게 열리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습니까? 원에 있는 분 빼고. 그럴 만한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그런 성향의 사람이 없다고 보기에는, 그 정치라는 게 일종의 게임인데 상대가 딱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딱 들어와서 제대로 논쟁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한때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나경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뭐 그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까? 언론사 출신들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재선 의원들도 있고 제가 잘 지내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이렇게 논쟁을 좀 하면서 당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면 될 텐데, 왜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내부에 한마디도 제대로 된 비판을 못 하느냐. 오히려 장동희가 의원들 다 모아놓고 방송 나가면 이거 이야기 잘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당대표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잖아요. 표현의 그러네요, 자유 진짜. 이야기하면서. 예. 본인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지 말라고 입틀막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힘에서 막고 있네요. 근데 그만큼 살아있는 정당이 못 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어떤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맞습니다. 아니, 정치권에 불문율이 있어요. 예. 무조건 자기보다 체급이 높은 사람하고 붙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큼 성장하거든. 예.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붙을 기회가 생기면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적어도 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나 그래도 이제 좀 소신파, 소장파 이런 이제 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남다른 젊은 의원들이 있으면 이 제대로 한번 붙어보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옆에서 뭐 잘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박수 치면서 막 이재명 욕하는 사람이 결국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인 걸로 쓰면은 부산에도 지금 대변인 하시는 분의 뭐 이력을 보면 하버드 대학 나오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뭐 출중한 역량들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젊은 사람이 논쟁을 한번 못 하느냐. 아니 욕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될 텐데 이걸 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뭉개고 가는 걸 보고는 야 정말로 논쟁도 없는 이런 정당이 어떻게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욕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불편한 질문입니다만 이런 정도로 당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진짜 위헌정당 해산 청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는 기소는 될 거 아닙니까? 뭐 구속이 뭐 영장 청구가 됐으니까요. 예, 영장 청구가 됐다는 이제 기소는 될 것이고 재판을 받아보고 그리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제 정치인이시지만 어떻습니까? 그 정도 내용으로 실제로 계엄 시점에서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한 행위가 이제 내란에 동조했느냐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제 증거로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추경호 장관, 추경호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시 그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몇 번을 바꿨잖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12월 4일 0시가 넘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임박했던 그 시점을 놓고 보면 명백히 표결 방해죠. 네. 사실은 그 직전에 표결을 계속 연기시켜달라고 우원식 의장에게 요청을 하면서 의총 장소를 국회 바뀐 국민의힘 당사 쪽으로 바꿨으니까 방해 목적이 더욱 뚜렷해 보이는데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혐의 입증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비상계엄 이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계속 벌어졌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뭐 윤석열 수호 집회하고 또 탄핵에 계속 반대하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12월 7일 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산핵 소추안이 상정됐을 때 집단 퇴장하면서 그때 부결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인 12월 14일 날 가까스로 통과가 됐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는 사실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고 충분히 볼만하죠. 지금 공개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의원님께서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위헌정당 해산 청구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신중론 쪽이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 갔으면 한번 헌법재판소 판단 받아봐야 된다는 쪽으로 좀 이렇게 견해를 정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보면 충분히 헌재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네. 현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뭐랄까 이게 지금 내란이 일어난 지 거의 이제 1년 돼 가잖아요. 네. 다음 달 3일이면 1년인데 빨리빨리 진행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늦어졌는데 일단은 내란이 벌어지고 나서 내란 관련한 수사도 이 검찰에서 안 움직이고 뭐 다른 국가기관이 뭐 친위 쿠데타가
벌어지다 보니까 국가기관들이 특히 수사기관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아갖고 사실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서나 겨우 좀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사실 수사와 어떤 헌재에서의 위헌정당 심판까지 지금쯤은 끝나 있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이게 지연되면서 이제 6개월 후에는 지방선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들어갔을 때 물론 뭐 빨리 서두르면 지방선거 전에 그 위헌정당 해산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전국 그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과연 정당을 없앤다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예. 결국 그 이제 심판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어쨌든 이제 한 번 하여튼 결론 내고 가야 된다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4월 총선이 제일 큰 선거인데 그 사이에는 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그냥 해체를 시켜버리고 보수 정당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옳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사실은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냥 사회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뭐 진보 정당, 보수 정당이라고 구분할 때 저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보수까지 다 아우르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냥 통상 보수 진보 나눌 때 그렇게 해산이 되면 이른바 보수 정당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는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치 전체로 보면 이게 대한 심판을 한번 받아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판 봐라. 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어디 나치당이나 뭐 파쇼당처럼 저 뭐 끄트머리에 있는 극우 정당 만들어서 뭐 살든 죽든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갖춰주지 못한다면 국힘은 해체돼야 되는 것이 맞다.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부장검사 출신에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정당 개혁을 위해서 개혁신당도 가셨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제 일련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 야 그저 해체 시켜버려 그냥 그 꼴보기 싫어라는 것하고 사실은 이제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좀 논쟁을 해서 차라리 없애고 당을 누군가 새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이미 그 길로 점점점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해산되고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고 한다면 민주당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까지는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 불확실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대로 두더라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뭔가 재편하면 해산을 시키면 이제 진짜 해쳐모여야 할 거 아닙니까? 지역에 있는 지지층들이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게 아닌데 이 정당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서 좀 매우 국민들의 일반 정서에 좀 부합하는 것으로 재탄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이번에 이제 보석 신청한 거 이것도 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철판이 좋습니까? 아니 보석을 지금 죄질을 한번 보시라고요. 또 사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거 파괴력을 한번 보십시오. 전성배가 요즘 자기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석 신청했어요. 몸이 안 좋대요. 어떻습니까? 보석 허가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 그 평소에 그렇게 보석 좋아해갖고 그래프 먹거리고 뭐고 다 봤더니 이제 재판에서도 보석 청구를 했는데 그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그리고 이른바 병보석을 청구한 거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풀어달라는 요구를 한 건데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드는 증세가 불안과 뭐 어지럼증 정도예요. 그리고 구토 증상이 있다 뭐 이런 어지러우니까 구토는 뭐 그 어지러움이 하여튼 부가된 뭐지라고 보고요. 하여튼 구토는 그 이모 씨 관련한 발언 때문에 얘기가 나왔을 때 뭐 한 번 했던 것 같고 근데 누구나 본인이 피고인이 돼서 형사재판 받으면 다 불안합니다.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중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아니 본인이 지금 징역 5년을 받을지 10년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불안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어지럼증은 뭐 어느 정도의 어지럼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지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믿었던 스승 건진법사가 지금 본인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다 쏟아내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신복처럼 믿었던 유경옥 행정관이 지금 출석을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만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예. 어지럽지. 근데 그렇다고 풀어주면 구속되어 있어야 될 수감자 한 명도 없죠. 다 풀려나가야 되죠. 그런 사유라면. 법적 절차로 보면은 보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청하면은 판사가 판단하고 있다가 당장 몇 월 며칠까지 심리를 해서 결정을 바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심리 자체도 계속 이렇게 미루면서 갈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석 신문기를 잡죠. 예. 근데 통상의 경우에는 다른 재판, 뭐 증인 나오고 뭐 이런 재판기에 겸해서 잡죠. 네. 보석 신문기를 따로 잡는 경우보다는 그냥 재판하는 날짜에 뭐 앞이 됐던 뒤가 됐던 겸해서 보석 신문기를 잡아서 어떤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느냐 물어보고 뭐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지금 증세가 어떠냐 뭐 이런 거 몇 마디 묻고 그리고 나서 이 보석을 허가할지 불허가할지는 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뭐 2주 내에 해야 된다, 뭐 2달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라는 제한은 없어요. 시기적 제한은 없습니다. 김건희 쪽에서 보면은 결국 보석을 허가 안 해줄 것 같으면 심리를 끝내고 결국 판단은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일종의 희망 고문이긴 하지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드네요. 지금 상황에서 판사가 보석 결정해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안 돼요. 사유가. 예. 이른바 병보석을 청구한 건데 통상 병보석으로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병보석으로 나가려면 그야말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 정말 이제 여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불치병이 아주 심한 경우 네.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못 나가거든요. 전성배 건진법사가 지금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나와서 김건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성배가 네. 너무너무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야 내가 얼마나 참 좋았겠어요. 예. 누가 봐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끄는 스승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뭐 인사청탁도 하고 또 사업상 어려움을 좀 풀어달라는 부탁도 하고 그거 부탁할 때 또 그냥 하나요? 네. 그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도비도 엄청 받고. 예. 그게 적어도 이거 2030년까지 내가 해먹을 줄 알았는데 네.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갖고 조기에 본인의 호시절이 끝나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원망도 할 수 있겠죠. 변호사와 관련돼서 좀 선임에 대한 조언, 자문 또는 이제 지원을 부탁했는데 이런 자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네. 김건희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 당신 때문에 지금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이럴 수 있는 거냐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건진 전성배 씨의 주변 인물 엄청나게 지금 수사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다 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가족들까지 이제 소환돼서 이제 조사를 받고 참고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건진이 고립돼 버렸다는 거예요. 건진은 쉽게 얘기하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정신적인 일종의 지주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위치였는데 각자 다 산다고 다 떠나버리고 자기들끼리는 뭐 후원금도 받고 이러는데 건진은 아예 이제 빈털터리 또는 홀로 살아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많이 느낀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건진의 일방적인 입장이고 예. 달리 생각해 보면 건진이 뭐 변호사나 선임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김건희에게 했을 때 김건희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그동안 당신도 많이 챙겼잖아. 너도 많이 해먹었는데 뭐 그냥 해줬냐? 예. 그냥 도와줬냐?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결국 그게 이제 김건희 명태균이 멀어지는 것이나 네.
김건희 지금 전성배가 멀어지는 것이나 형식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 비슷하네요. 그렇죠. 필요할 때는 서로 이용해 먹다가 네. 버릴 때는 각자 도생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너희도 많이 해먹었는데 왜 내한테 덮어 씌우느냐. 자, 마지막 질문인데 김건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사 회생할 수 있다고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포자기다. 완전히 내가 주저앉았다. 그래서 나가서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법원에 싹싹 빌어가지고 보석이라도 신청하고 재판이라도 집에서 좀 드나들면서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건희 시민 상태는. 워낙 그 상식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포기하고 용서를 빌자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고요. 김건희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보석 그 사유 중에 뭐 혼자 중얼거린다. 자기도 모르게 뭐 네. 이런 얘기까지 썼잖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뭐 주문을 외워서 주수를 걸어서라도 내가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님도 변호사신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보석 신청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석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사유는 안 적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혈압을 재보니까 뭐 혈압이 갑자기 급상승했다거나 체중이 갑자기 빠졌는데 이거 몸무게가 이만큼 줄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이것이 지금 보석이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새벽에 일어나서 지 혼자 주문을 이렇게 외우고 있더라 하면 수리수리 마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헛소리를 하는 건지 그것도 알 수 없는데 그럴 정도의 수준으로 보석 신청을 하는 것도 이게 변호인단을 잘못 선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피고인 본인이 뭐랄까요? 이게 뭐 사람을 꼭 등급으로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평가를 하자면 이 상급은 전혀 아니란 말이죠. 상급이 아니라 뭐 하급 중에서도 뭐 하지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상급 변호사를 고용하겠어요? 예. 김건희 자기 수준에 맞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지금 현재 변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뛰어난 변호사가 김건희 사건 기록을 다 검토해 보니 야 이거 부인해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건진이 목걸이고 뭐고 다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거기다가 물건이 그냥 현품이 법원에 제출됐는데 이걸 부인한다고 나는 핸드백만 받고 목걸이는 안 받았어요라고 부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형량만 높아진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자백하자. 이렇게 설득하면 그 사람 김건희가 자기 변호인으로 계속 옆에 두겠냐고요.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참 그게 이제 김건희를 더욱더 이제 상황 악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뭐 또 판사가 직접 이렇게 신발까지 보니까 신었던 흔적까지 나온다니까 그건 또 무슨 꼴입니까? 그거 돌려줬다 안 돌려줬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걸 신고 돌려줄 거 왜 돌려줘? 내가 그냥 가지고 있지. 아니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을 쓰고 그래 돌려줄 것 같으면 왜 하고 신발을 그래 다 자기가 신었으면 신은 거지. 그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돌려준데 보니까 누가 신었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돌려받은 놈이 제가 심은 겁니다. 신던 신발을 주는 거는 돌려줬다는 표현보다는 폐기 처분을 위탁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쨌든 그 판단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로 또 김용남 전 의원님과 고소의 전략했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는 뭐 아주 재밌게 방송 같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제 마음과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릴까요? 당일 도축한 한우 뭉티기, 한우 육회 요즘 스테디셀러로 잘 나가고 있던데요. 뭉티기 고기, 생고기죠. 회처럼 드실 수 있는 한우 200g과 육회 200g 소스 포함인데 29,900원에 스픽스몰에서 판매하고 있고 댓글창에나 이렇게 보시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상품 보시면서 구매해 주시고요. 활방어 회인데요. 대방어 회 제철이지 않습니까? 28,900원에 400g 주는 곳은 대한민국에 없다. 택배 포함이고요. 소스까지 함께 가는데 목포에 있는 경영푸드에서 해마다 저희들과 행사를 하는데 전국 최저 가격이다. 가격 비교 꼭 해보시고 28,900원에 400g 받아보실 수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스픽스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식 김장김치 10kg인데요. 64,000원이면 가격에서 일단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맛을 봤는데요. 와 정말로
좋다. 우리 가족들이 먹었는데 야 이런 정도의 김치면 너무너무 좋은데 라고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번 시켜 드셔보시면 김장 걱정하지 말고 남도식 전라도에서 국산 재료로만 썼던 우리 남도식 김장김치 10kg에 64,000원, 1kg이 15,000원이고 20kg은 곱하기 2가 아니라 약간 더 할인된 12만 원대 초반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스픽스몰에서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기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민어에 이어 겨울 대방어에 왔습니다. 우와 가격, 품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8,900원에 400g 이렇게 포장해서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전국 최저 가격에 도전합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